지하철 4호선 미아역 플랫폼. 검은 터틀넥을 입은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15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의 남자. 떨리는 목소리.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수진, 이준호. 한때는 부부였던 두 사람. 이별 후 처음 마주한 순간 플랫폼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처럼 그녀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듯, 다가가고 싶은 듯. 왜 15년 만에 이곳에서? 무엇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을까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오후 7시 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자동차 밑에서 기어다닌 탓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죠. 손톱 밑에 박힌 검은 기름때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58살. 카센터를 운영한 지 15년째였습니다. 한때는 사업가의 꿈을 품었던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정비공이었죠. 엔진 오일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슬쩍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태릉입구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타고 내렸죠. 그 순간 준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반대편 플랫폼의 여자. 검은 터틀넥을 입은 그녀의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깨에 기울기,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누군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준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지요.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수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플랫폼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남은 듯 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지요. 수진아. 준호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지요. 그 짧은 호명에 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준호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지요.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듯이요. 그녀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세게요. 준호 씨.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까맣고 윤기나던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요. 눈가엔 잔주름이 생겼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준호에게는 말이지요. 여기 왜?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그리움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아에 살아요. 카센터 하고 있어요.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15년의 공백을 어떻게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는 반찬 가게 해요. 딸이 근처에 살아서. 딸이라는 단어에 두 사람 모두 움찔했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다 같은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28살이 된 그들의 딸. 준호가 13살 때 마지막으로 본 아이. 준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던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요. 친구는 도망갔고 빚은 고스란히 준호의 몫이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사채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말이지요. 어린 딸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내가 없어야 너희가 안전해. 그날 밤 준호는 수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말이었지요. 수진은 울며 매달렸지만 준호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플랫폼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지요. 준호는 손을 뻗어 그 머리를 쓸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15년 동안 준호는 혼자 살았습니다.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지요. 그 후엔 작은 카센터를 열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아뒀지만 보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혼자 딸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늘이는 어떻게 지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지요. 선생님 됐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요. 수진의 대답에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딸이 그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다니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곁에 없었으니까요. 또 다른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바람이 일었지요. 저 가야 해요.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치듯 지하철로 향했지요.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달라고. 아니, 가게 해달라고.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떠났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지요. 창문 너머로 수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요. 15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이 미아역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렸지요. 카센터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반찬 가게라고 했나? 혼자 딸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까? 카센터에 도착한 준호는 셔터를 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구함을 열었지요. 제일 깊은 곳에 숨겨둔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그리고 마지막 가족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이었지요. 준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봉지에 넣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요. 15년 동안 그래왔듯이 밖에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혼자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지요.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15년 동안 꽁꽁 묶어뒀던 감정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창밖으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는 수진도 있겠지요. 그리고 하늘이도.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새벽 6시 준호는 늘 그랬듯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의 만남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먹먹함이 그게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카센터로 향하는 길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셔터 앞에 섰습니다. 철제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라디오를 틀었지요. 익숙한 트로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렌치, 스패너, 드라이버. 15년 동안 함께한 낡은 공구들이었지요. 기름때가 끼어 있었지만 준호에겐 소중한 동료들이었습니다. 문득 공구함 깊은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꺼내봤던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곳이지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내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하늘이의 100일 사진. 통통한 볼에 한바탕 웃음을 짓고 있는 아기. 그때 준호는 30이었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빠였지요. 우리 딸 공부 잘하겠네. 돌잔치 때 수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늘이가 돌잡이로 연필을 잡았을 때 두 사람은 함께 박수를 치며 웃었었지요. 마지막 가족 사진. 하늘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서 셋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6년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다시 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지요. 오늘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한편 같은 시각 수진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반찬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작은 반찬 가게지만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장님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지만 어제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호를 만난 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지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된 것입니다. 왜 하필 여기에서? 수지는 중얼거리며 김치를 썰었습니다. 칼질을 하는 손이 떨렸지요. 15년 동안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멸치볶음을 하면서도 계란말이를 부치면서도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늙었더군요. 한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였는데 어제 본 준호는 지친 중년 남자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겠지.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요.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진열대에 반찬통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지요. 김치, 깍두기, 멸치볶음, 진멸치, 계란말이.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지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뭐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서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지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수지는 가게 밖으로 나와 잠시 바람을 쐬었지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카센터가 보였습니다. 준호 카센터라는 간판이 선명했지요.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단 말이야. 3달 동안 몰랐던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서로 다른 시간대에 움직였기 때문이겠지요. 수지는 한참을 카센터를 바라보다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에 가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생활했지요. 일부러 다른 길로 다니고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동네가 좁다 보니 자꾸 마주쳤습니다. 편의점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시장에서. 그럴 때마다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차를 몰고 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계속 났지요. 어디 고장 났나? 마침 카센터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를 세웠지요. 다른 카센터를 찾아가는 게 맞겠지만 왠지 발걸음이 준호의 카센터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수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수진은 최대한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는 없었지요. 준호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차 보닛을 열고 이것저것 살펴보는 준호. 수진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진지한 표정이었지요. 일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했던 사람.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더 타보시고 소리가 계속 나면 다시 오세요. 준호는 보닛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수진도 마찬가지였고요. 얼마예요? 됐어요. 그냥 보기만 한 건데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살죠. 수진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1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겪었을 고생, 외로움, 그리고 분노까지. 하늘이는 잘 커서 선생님 됐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요.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딸이 그렇게 멋진 어른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1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준호 앞에서는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그럼 가볼게요. 수지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호는 멀어져 가는 차를 한참 바라봤지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하늘이가 선생님이 됐구나.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곁에 없었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순간을 놓쳤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지요. 오늘 그 사람 가게에 갔다. 바보같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많이 늙었다. 나도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이상하다. 보고 싶었나 보다. 15년이나 지났는데도. 펜을 내려놓고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요.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중 하나는 준호의 카센터일 거고 또 하나는 하늘이의 집일 겁니다. 15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요. 오히려 다시 만나니 더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제대로 먹지 못할 텐데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기로 한 것이지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준호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카센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요. 들어갈까 말까? 그때 안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점심을 사러 나가는 모양이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밥을 제대로 챙겨 먹어야죠. 수진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지요.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준호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단순히 도시락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15년 만에 받는 수진의 손길이었으니까요. 카센터 안으로 들어가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도시락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지요. 열심히 먹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수지는 왠지 가슴이 뭉클했지요. 옛날처럼 천천히 먹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호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15년 만에 사과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 짧은 말에 15년의 후회가 담겨 있었지요. 수진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이제야 하는 말인지,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낡은 통장 여러 개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요. 수진이 통장을 펼쳐보니 매달 조금씩 들어간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15년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왜 보내지 않았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사채업자한테 쫓기던 못난 남편이 무슨 자격이.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카센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하늘이가 서 있었지요. 퇴근 후 혼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놀라 일어섰지요. 하늘아. 하늘이는 준호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지요. 준호도 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13살의 어린 하늘이가 아니었지요. 28살의 성인이 된 딸이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까지 했던 거 아세요? 학원비가 없어서 혼자 공부했던 거 아세요? 하늘의 입에서 15년의 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빠 없다고 거짓말했던 거 아세요? 사채업자들이 학교까지 찾아와서 너희 아빠 어디 있니? 라고 소리쳤던 날, 그 창피함과 두려움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지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지금 와서 뭐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지요. 하지만 하늘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또 속을 거예요. 문을 박차고 나가는 하늘. 수지는 딸을 쫓아나갔습니다. 카센터엔 준호 혼자 남았지요. 무릎을 꿇은 채로. 그날 밤 수진의 집에서 모녀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떠난 후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왜 다시 그를 받아들이려 해요? 하늘은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지요. 수지는 딸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집도 날렸다는 것, 보증금도 못 건지고 쫓겨났다는 것, 하늘이가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서 밤새 울었던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이라도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마음,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알고 싶었던 절박함. 수진의 고백에 하늘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또 아플까봐 무서워요. 딸의 걱정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진도 흔들렸지요. 맞아. 내가 뭘 기대한 거지? 1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인데 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걸까? 다음 날부터 준호와 수진은 다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분노가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벽을 세웠지요. 준호는 도시락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도 더 이상 카센터를 찾지 않았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카센터 문을 열면서도 수진이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지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15년의 상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준호 생각이 났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라 발걸음을 돌렸지요. 하늘이를 또 아프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잠깐의 설렘이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지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늘의 분노도 이해했고 수진의 흔들림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었어요. 천천히 가자. 정말 천천히. 준호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기다리겠다고. 15년을 혼자 살았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듯이요. 봄비가 내리던 주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카센터에서 혼자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지요. 일주일째 수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분노 이후로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공구를 닦으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15년의 공백이 만든 상처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지요. 특히 하늘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 분노의 찬 목소리. 또 속을 거예요. 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속인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빠가 또다시 상처를 줄 거라고 믿는구나. 준호는 공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가족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때 카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손님인 줄 알고 돌아봤지만 들어온 건 중년 남자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요. 이준호 씨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민석입니다. 하늘이 남친이에요.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요. 앉으시죠. 민석은 의자에 앉으며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하늘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신 후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아세요? 하늘이가 어제 밤새 울었어요. 엄마한테 화내고 자기한테도 화내고 혼란스러워해요. 민석의 말에 준호는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15년 동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을 흔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하늘이는 힘들게 자랐어요. 아버지 없이도 훌륭하게 성장했고요. 이제 와서 혼란만 주지 마세요. 민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일 거예요. 문이 닫히고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딸의 남자친구까지 자신을 거부하는구나. 한편 수진의 반찬 가게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수진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채고 있었지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단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과의 대화 이후로 딸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지요. 저녁 무렵 수진은 하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거든요.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가 있는 걸 보니 집에는 있는 것 같은데. 하늘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봅니다. 왜 와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왜 안 와? 들어가자.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아, 엄마는 또 속을 거예요. 15년 전처럼. 하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이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결국엔 우리를 버리고 갔잖아요. 하늘아, 그때랑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요? 사람은 안 변해요. 특히 그런 사람은. 하늘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민석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살라고 하러 갔다고.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석이 준호를 찾아갔구나. 하늘아,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이유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늘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해요. 우리끼리 잘 살았잖아요. 왜 다시 그런 일을 겪으려고 해요?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늘의 말이 맞을까? 정말 그냥 잊고 사는 게 나을까?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지만 쓸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가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카센터를 열었지요. 일에 몰두하면 잡생각이 줄어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렌치를 놓치기도 하고 볼트를 잘못 조이기도 했어요. 마음이 흔들리니 손도 따라 흔들렸지요. 점심시간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던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준호 씨죠? 저 민석이에요. 하늘이 남자친구. 어제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네. 하늘이가 아파요.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졌어요. 준호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제가 갈까요? 오지 마세요. 하늘이가 싫어할 거예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지고 준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아프다는데 갈 수도 없다니. 아버지 자격도 없다니. 준호는 카센터를 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갈 수 없다고 했지만 멀리서라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준호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와 있었고 민석도 곁에 있었지요. 하늘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창백한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타나서 저렇게 아프게 만들었구나. 수진이 하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딸을 돌본 어머니의 모습이었지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아버지인지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멀어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카센터로 돌아온 준호는 공구함 깊은 곳에서 가족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지요. 사진을 한 장씩 보다가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정말 떠나야겠구나. 이번엔 영원히. 며칠 후 준호는 카센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해지 통보를 했지요. 공구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으면서 마음도 정리했어요. 이게 맞아. 내가 없어야 모두가 행복해져. 15년 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멀리 갈 생각이었어요. 미아가 아닌 아예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카센터 문을 두드렸어요. 준호가 문을 열어보니 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어요. 그래, 들어와. 하늘은 카센터 안을 둘러봤습니다. 박스들이 가득했지요. 정리하세요? 응. 이사 가려고. 어디로요? 멀리. 아주 멀리. 하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병원까지 왔다 갔다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셨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딸이 아프다는데. 걱정되셨어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하늘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아픈 적이 많았어요. 그때는 안 오셨잖아요. 몰랐어. 알았다면 뭐 하셨을 거예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결국 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버지. 하늘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떠나실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도 그게 나을 거야. 하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뭐? 일주일. 그 후에 결정하세요. 하늘이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늘이 떠난 후 준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려는 걸까? 박스 정리를 멈추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아의 거리가 보였어요. 15년 만에 가족과 다시 만난 이곳. 정말 떠나야 할까요? 하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 말에는 거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걸까? 준호는 박스를 다시 구석으로 밀어놨습니다. 일주일. 딸이 달라는 시간을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이 아니었어요. 석양의 붉은 빛이 희미한 희망처럼 남아 있었지요. 준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15년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긴 건 아닐까? 일주일. 그 시간 동안 무엇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준호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준호는 매일 아침 카센터 문을 열면서 하늘이 언제 올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약속한 날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떠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 볼까? 마음이 계속 흔들렸지요. 카센터 정리를 멈춘 채로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성심껏 차를 고쳐주고 저녁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기대가 있었습니다. 수진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이 병원에 다녀온 후 딸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여전히 준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느 날 저녁 하늘이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그냥 평상시처럼.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딸의 기분을 살피면서요. 한 분 더 오실 텐데 괜찮으세요? 누가? 민석이요.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수지는 놀랐습니다. 하늘의 남자친구를 제대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잠시 후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민석입니다. 어서 와요. 하늘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직업, 가족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어요. 수지는 이 청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하늘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수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뭔가 정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화만 내고 끝낼 게 아니라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듯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나 봐요. 하늘아. 민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일단 들어는 봐야 한다고. 수지는 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성숙해졌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천천히요. 정말 천천히. 서로 상처받지 않게.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딸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하늘이 카센터를 찾았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지요. 들어와도 될까요? 그럼, 들어와. 준호는 기름때를 닦으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긴장되지만 기뻤어요. 하늘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두 사람은 카센터 안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였지요. 왜 떠나셨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보증을 서게 된 경위, 사채업자들의 협박, 그리고 하늘이 위험에 처했던 그날의 일까지. 그날 밤, 너를 안고 울었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없으면 너희가 안전할 거라고. 하늘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무서워했던 밤들, 엄마와 함께 울었던 날들. 그럼 연락은 왜 안 하셨어요? 15년 동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가장 노릇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바보예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33이었죠? 저보다 고작 5살 많을 뿐이었네요. 하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나이가 되어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늘아, 완전히 용서하는 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솔직히 아직도 서운하고 화가 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웃을 수 있다면 저도 노력해 볼게요. 그 말에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하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정말 천천히. 그리고 엄마 마음을 다치게 하면 그땐 진짜 용서 안 해요. 약속할게. 그리고 저한테도 시간을 주세요. 하루아침에 아빠라고 부르기는 아직 어려워요. 당연하지. 충분히 기다릴게. 하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스는 다시 정리하세요. 당분간은 여기 계셔야 할 것 같으니까. 그날 저녁 하늘은 엄마에게 아버지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수지는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천천히 해요, 엄마. 우리 모두. 며칠 후 수지는 용기를 내어
카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수진아, 오랜만이야. 어색한 인사였지만 예전보다는 편안했어요. 하늘이가 당신을 만나러 왔다고 들었어요. 응, 좋은 딸로 키웠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밥을 제대로 챙겨 먹어야죠. 수진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예전처럼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는 도시락을 받으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가끔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어요. 과거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아직 아픈 부분이 많았거든요. 대신 현재의 소소한 일상을 나눴지요. 손님이 늘었어요? 응. 봄이라 차 검사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 반찬 가게는 어때? 그냥 그래. 단골들이 계속 와주니까 고마워. 평범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공원이라도 걸을까요? 준호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지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웠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벤치에 앉을까?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수진도 조용히 동의했지요. 둘 다 상처받고 상처 주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소통이 부족했나 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글쎄요.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공원 산책이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같은 시간에 만나 1시간 정도 걸었지요. 때로는 커피를 마시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반찬 가게 환풍기가 고장났습니다. 수리기사를 부르려다가 준호가 떠올랐지요. 시간 되면 봐줄 수 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바로 달려왔어요. 공구함을 들고 나타난 모습이 든든해 보였지요. 능숙하게 환풍기를 분해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웃을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이웃이 도와주는 거예요. 준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웃이라는 말이 서로에게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환풍기 수리가 끝나고 수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요. 장사는 어떤가요? 그럭저럭이요. 카센터는 바쁘세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호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수진이 이것저것 골라 담았지요. 시장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착각했지만 굳이 정정하지 않았어요. 어색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거든요. 하늘이도 서서히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가끔 준호를 마주쳐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인사 정도는 나누게 되었지요. 안녕하세요. 하늘아. 일은 어때? 바빠요. 요즘 학부모 상담이 많아서. 그래. 힘들겠다. 어색하지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어요. 준호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죽을 끓여 가져다 줬어요. 혼자 앓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하는 수진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그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5년 만에 받는 돌봄이었거든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지요. 그저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아프면 어떡해요? 누가 돌봐줘요? 수진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준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부부도 아닌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으로,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예전처럼 될 순 없겠지만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되면 어떨까?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인 것 같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잔잔한 온기가 있었지요. 서로의 아픔을 아는 사람끼리 나누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엔 봄이 와 있었어요. 늦었지만 분명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지요.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도 작은 변화들이 있었지요.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동네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어요. 수진이 야채를 고르는 동안 준호는 장바구니를 들고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이거 신선하네요. 수진이 감자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주는 평화로움이 좋았습니다. 15년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시장을 돌며 이것저것 사는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부부 같았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지요. 부부세요? 수진이 당황해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은 빨개져 있었습니다. 하늘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가끔 엄마 가게에서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는 나누게 됐지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하늘의 마음도 조금씩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지요. 수진이 받자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지요. 하늘이가 결혼한대요.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결혼. 아버지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다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엄마한테 먼저 말했다고.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한테도 직접 연락하겠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하늘이가 준비될 때까지. 일주일 후 하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준호. 하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하늘아.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말했지요. 아버지도 오실 거죠? 준호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딸이 아버지라고 불러준 것이었지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습니다. 그럼 꼭 갈게. 고마워, 하늘아. 전화를 끊고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 곁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줬지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새 양복을 샀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아버지. 당연한 일이지만 준호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대기실에서 나와 맞아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준호는 숨이 막혔지요. 언제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됐을까?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지요.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버진로드, 같이 걸어주실 수 있어요? 하늘의 제안에 준호는 놀랐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하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준호와 하늘이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됐지요. 준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딸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신랑에게 딸을 인계하면서 준호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도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아줬지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지요. 피로연에서 준호와 수지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부부는 아니었지만 하늘의 부모로서 함께 있었지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릴 때였습니다. 하늘이 준호와 수진 앞에 섰지요. 그리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요. 15년의 아픔이 이 순간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벅차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지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았지만 저녁은 거의 매일 함께 먹기 시작했지요. 준호가 수진의 집으로 가거나 수진이 준호의 집으로 왔습니다. 내일 뭐 먹을까요? 김치찌개 어때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겐 특별했습니다. 함께 내일을 계획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동반자로 살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은 아니더라도 노년의 따뜻한 정으로 함께하자고.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나이에 뭘 거창하게, 그냥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 말에 준호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요. 창밖으로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지요. 준호와 수지는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지요.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사랑보다는 잔잔한 일상을 선택했지요. 아침에 눈 뜨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끼니가 되면 함께 밥을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가는 그런 소소하지만 든든한 관계였습니다. 미아의 작은 카센터와 반찬 가게, 두 공간 사이를 오가며 준호와 수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15년의 공백을 한 번에 메우려 하지 않고 천천히 채워가면서 하늘은 가끔 신혼집에서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은 평범한 가족 같았지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날 하늘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빨리 안겨주면 안 되나? 민석이랑 상의해 볼게요.
수지는 그런 딸과 준호를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거든요. 가을이 왔습니다. 미아의 거리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지요. 준호와 수지는 여전히 매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을까? 수진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 15년이나 지났는데도 같은 동네에서 만나다니. 그때 지하철에서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설마 하고 봤는데 정말 당신이더라고. 두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이 됐지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준호의 허리가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 몸 여기저기가 아팠지요. 병원 가야겠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줄까요? 그래 줄래?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수진이 진료실까지 동행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도 함께 갔지요. 혼자 가면 불안하잖아요. 수진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해 겨울 하늘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아기가 생겼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환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정말 축하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준호는 그 단어가 좋았습니다.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라도 할아버지는 잘해보고 싶었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하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손주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기 옷 사러 갈까? 좋아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에서 아기 용품을 고르는 두 사람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점원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여름이 되어 하늘이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지요. 준호는 처음 손주를 안아봤을 때 울었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할아버지 닮았네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수진도 손주를 안아보며 감격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민우요. 민석이의 민, 우리의 우. 민우. 좋은 이름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와 수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네요. 그러게. 꿈만 같아. 민우가 크면 우리 얘기를 해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좋지. 아름다운 얘기니까. 마지막 장면은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15년을 기다린 온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이. 그것으로 충분해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그것이 준호와 수진이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지요. 창밖으로 미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하늘이의 집일 거고 그곳에서는 작은 민우가 잠들어 있겠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민우가 크면 함께 놀아주고 아픈 날에는 서로를 돌보고 나이 들어서도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날들을. 고마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만나게 해줘서.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 늦었지만 진짜였지요.
그들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뜨겁지 않지만 따뜻한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